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비료 시리즈 제2편 질소비료 과하면 독된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질소질 비료 이야기입니다. 질소가 많으면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하면 수세는 폭발적으로 강해지고 수확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병해충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소,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질산칼륨, 액비 5종의 차이와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그런지 이 질소 비료에 대하여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편이 아니라 다시 5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질소는 왜 중요할까? 그리고 질소질 비료 5종 비교를 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요소 비료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과 혼용해서는 되지 않는 이유와 안전하게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옆면 시비의 부적절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질소질 비료는 어느 것이나 옆면 시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를 다른 비료와 함께 섞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질소질 성분은 많이 있는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되지만 이 앞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슘과 함께 혼용을 하게 되면 침전이 되기도 하는데 인산칼슘과 황산칼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칼슘과 칼륨 같은 경우 함께 시비를 하게 되면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질소는 왜 중요할까? 질소 같은 경우는 작물을 생육하는 초기에 잎과 줄기의 생장뿐만이 아니라 광합성을 도와서 단백질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도장지가 과다하게 발생될 뿐만 아니라 꽃눈이 형성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달려있는 과일을 수확하는데 늦게 수확하도록 늦게까지 익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재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점박이응애, 특히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진딧물, 이러한 병해충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적정량의 질소 성분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질소 성분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품질의 과일을 수확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소질 비료 5종을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질소질 비료 대표적인 비료라면 요소,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질산 칼륨, 유기질 비료인 퇴비, 깻묵, 어분 이런 것을 포함한 액비까지 크게 5종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질산 칼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질소 비료에 포함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칼슘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편에서 잠시 살펴봤던 대로 이 요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그럼 요소는 아미드태 질소인 반면에 질산 암모늄은 암모늄태와 질산태가 함께 섞여진 질산 암모늄 비료입니다. 또한 황산 암모늄은 암모늄태 질소 비료이고 질산 칼륨은 질산태 질소입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인 액비 같은 경우는 유기태 질소 비료입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비하고 있는 요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비를 하자마자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드태인 요소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의하여 암모늄태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흡수가 할 수가 있고 유기태인 액비 마찬가지로 암모늄태로 바뀌어야지만이 식물들이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와 액비 같은 경우는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효성으로 천천히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질산 암모늄과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속효성 비료로 나타날 수 있고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중속효성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모늄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수하는 정도를 가지고 본다면 가장 빠른 것이 질산 암모늄과 질산 칼륨이고 그 다음은 황산 암모늄과 그 다음이 요소, 액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흡수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듣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시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비하느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것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뿌리 주변에다가 살포하는 것과 사과나무 잎에다가 시비하는 옆면 시비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소와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중속효성이 아니라 요소 같은 경우도 속효성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질소 함량 양으로 본다면 요소가 46%로 가장 많은 반면에 그 다음은 질산 암모늄이 33%, 그 다음은 황산 암모늄이 21%, 그 다음에 질산 칼륨이 13%, 액비가 1% 내지 5%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소질 비료를 시비하게 되면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약산성을 띠는 반면에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반면에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중성이고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 약산성 정도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소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옆면 시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료가 요소 비료입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옆면 시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질산 칼륨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빠른 흡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질소 비료를 주면서 황성분도 함께 공급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시비하는 것은 황산암모늄인데, 이 황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강한 산성인 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는 시비하는 것을 자제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질소와 칼륨을 동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비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속도로 본다면 질산칼륨, 질산암모늄이 가장 흡수가 빠른 반면에 가장 늦은 것은 액비이고 그 다음은 요소입니다. 이 요소 같은 경우도 속효성이라고 언급은 하지만 뿌리에 뿌렸을 때는 이 아미드태가 암모늄태로 미생물에 의하여 변환이 되어야지만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 흡수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 같은 경우는 주로 기비와 추비용으로 두루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질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용이 아니라 주로 안주나 살포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질산칼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옆면 시비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질소질 비료는 어떤 것이든 물에 녹여서 옆면 시비를 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질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은 물에 녹여진다 한다고 무조건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농도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료 같은 경우는, 요소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나오는 그 요소, 대풍에서 나오는 요소,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나오는 노바텍, 야라에서 나오는 캔, 황산암모늄은 하나에서 나오는 입상 황산암모늄,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입상 황산암모늄도 있겠습니다. 또한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하이폰엑스 질산칼륨, 야라에서 나오고 하이그린에서 나오는 질산칼륨 비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비료는 질산칼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다양한 비료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전체 다를 이해하시고 나면, 나는 어떠한 비료를 시비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에서는 주로 요소 비료와 질산암모늄, 질산칼륨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황산암모늄은 비가 많다거나 황이 필요한 작물, 그러면 우리 사과 같은 경우도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황산암모늄 같은 경우도 안주를 하든가 아니면 뿌리 부분에다가 살포를 해서 맛을 좋게끔 향이 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시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농사를 짓는 농부들께서 대부분 요소 비료를 주면서도 다른 비료와 함께 섞어서 함께 뿌리면 편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섞어서 비료를 시비하는 예를 왕왕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아미드태 질소로서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효소에 의하여, 미생물 효소에 의하여 암모니아태로 바뀝니다. 이때 기온이 높거나 토양의 수분이 거의 없게 되면 이 비료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로 되어 가지고 다시 대기로 날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손실을 보는
정도가 20% 내지 50% 정도까지도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요소 비료를 줄 때는 비가 오기 전이나 후에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살포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소 비료, 요소 비료와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석회류, 석회라든가 석회 고토 비료 이런 것들과는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 고토 같은 경우가 알칼리성 토양 환경을 만들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너무나 가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 같은 경우는 산도가 10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요소가 분해되어 가지고 암모니아 가스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혼용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질소 성분이 거의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염해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소와 석회고토를 혼용할 때는 옆면 시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안주를 하는 것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주를 하더라도 잎이 탈색이 되거나 아니면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시비하는 석회비료와는 적어도 7일 내지 10일 간격을 두고 시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를 사용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 오전 9시 이전에 저온기 20도 이하일 때 뿌려주게 되고, 또한 토양에 줄 때는 흙과 섞어주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주거나 해서 요소가 대기 중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옆면 시비를 할 때도 0.3% 내지 0.5% 이하로 희석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온 시에는 피해서 0.3% 내지 0.5% 정도만 섞어서 시비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석회라든가 석회고토라든가 칼슘 비료와 같이 알칼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재와는 함께 섞어서는 시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질산 암모늄과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를 옆면 시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부적절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산 암모늄과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산도가, 황산 암모늄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강한 산성, 질산 암모늄은 불안정한 질산이온, 왜냐하면 질산 암모늄은 질산태와 암모늄태가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잎을 태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옆면 시비하고 나면 잎의 가장자리가 시커멓게 타는데 그것을 잎이 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이온 형태가 옆면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거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도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 잎이 색깔이 변하던가 아니면 잎이 말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면 시비하는 것은 요소 비료와 질산 칼륨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질산 암모늄과 황산 암모늄은 반드시 토양 시비 아니면 물에 녹여서 관주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질소질 비료와 섞어서는 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료에서도 항상 마그네슘과 인산,
홍산과 칼슘 같은 경우도 혼용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인삼 분야에서 또한 칼슘 분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요소와 섞어서는 안 되는 비료는 석회비료, 석회고토비료, 칼슘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염화칼슘 쪽 염소계 비료와는 함께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함께 섞어서 혼용해서 주게 되면 염해받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석회와 석회고토, 칼슘 비료와 혼용하게 되면 알칼리 환경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어 질소가 손실이 됩니다. 또한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입이 방해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산 암모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소와 석회비료, 특히 고온기에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아주 높은 염류 농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서는 가용성 자재인 유기물과는 보관할 때 주의해서 보관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황산 암모늄도 마찬가지로 석회, 석회고토, 마그네슘제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강한 산성과 알칼리성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침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칼슘 비료와 혼용을 하게 되면 침전물인 석고가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이온 간에 만나서 비료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칼슘 비료와 황산 암모늄이 섞어지면 황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합쳐져서 황산 칼슘을 만들어서 이것이 곧 석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황산 암모늄과 질산 칼륨이 만나면 질산 암모늄과 황산 칼슘으로 나오는데 이 황산 칼슘이 곧 석고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료를 섞게 되면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녹여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같은 경우도 칼슘계 비료와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슘과 칼륨 간의 혼합 시 서로 양이온끼리 서로 비량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흡수 경쟁을 일으켜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유기산 자재와 함께 섞게 되면 산도가 변하기 때문에 비료가 분해되거나 또는 효과가 저하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용 전에는 반드시 pH를 확인을 하고 소량으로 시험 살포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역시 혼용하기보다 교차 살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적어도 석회와 석회고토, 칼슘 비료 이런 것을 시비하려 한다면 요소 비료랑은 적어도 3일 내지 5일 정도 간격을 두고 요소 비료를 먼저 시비를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석회나 석회고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질소질 비료와 이 칼슘질 비료 섞어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질소질 비료가 가지고 있는 질소 성분과 석회, 석회고토, 칼슘 성분이 가지고 있는 알칼리가 산성과 알칼리가 합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침전물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질산 칼슘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칼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칼슘 같은 경우도 황산 연계 비료와는 함께 섞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은 인산계 비료와도 섞으면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붕사와 붕소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황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석회 유황합제나 이 황이 들어가 있는 것과도 함께 섞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석회와 석회고토도 함께 혼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인 유기산 자재와도 함께 혼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같은 칼슘 계통인 염화칼슘과도 함께 혼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화칼슘과 같이 섞게 되면 이온 간의 경쟁이 되고 입에 과잉 시 약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기산 자재인 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pH가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칼슘이 불안정화가 되게 되어서 혼탁하거나 침전되어서 약효를 저하시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산칼슘과 석회와 석회고토를 함께 섞게 되면 칼슘이 중복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과잉 염류 농도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요소 등 질소 비료와도 휘발 가능성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황과 석회 유황합제와 함께 섞다 보면 강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칼슘이 안정성이 저하가 될 뿐만 아니라 옆면에 하얗게 되거나 또는 입이 손상을 입는 것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붕사와 붕소와도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고농도로 섞이게 되면 칼슘과 붕소 화합물이 형성이 돼서 입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산계 비료인 인산 암모늄과 인산 칼륨과도 혼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섞게 되면 인산 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침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붙으면 허옇게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황산 암모늄이나 황산 칼륨과 질산 칼륨이 함께 혼용이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석고, 황산 칼슘이 만들어져서 이게 침전이 되기 때문에 노즐도 막히게 되고 효과도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함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혼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침전이 되는 것과 백화 현상이라 해서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입에 하얗게 얼룩이 지고 수분 흡수를 막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벽이 손상을 입어서 입이 탈색이 되든가 안 그러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전이 됐던 것도 침전이 되기 때문에 탱크 내에 뽀얗게 침전이 됨으로써 안주라든가 노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용을 하게 되면 비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칼슘과 인산과 황 이러한 것들이 불용성 화합물로 고정되어 흡수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질산칼슘 같은 경우도 옆면 시비를 할 때 반드시 단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주를 할 때도 혼용 자재 없이 단용 한 가지만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3일 내지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교차 시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pH가 혼용할 때는 약 산성이 6.0에서 7.0 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살포를 하기 전에 소량으로 시험 살포를 해봐서 침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용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침전물이 생긴다는 인산칼슘과 황산칼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산칼슘은 화학식이 CA3PO2 이렇게 기재를 하는 반면에 황산칼슘 같은 경우는 CaSO4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칼슘과 황산칼슘을 보시게 되면 혼용 시 칼슘 비료와 인산 비료를 함께 쓰더라면 인산칼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질산칼슘과 인산암모늄을 쓰게 되면 인산칼슘이 만들어지고 질산칼슘과 황산암모늄을 쓰게 되면 황산칼슘인 석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칼슘 같은 경우도 백색으로 미세한 고체가 되는 반면에 금방 말씀드렸던 황산칼슘 같은 경우는 백색으로서 꼬라고 하는 단단하게 굳는 흰색의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칼슘 같은 경우도 거의 용해도가 낮습니다. 역시 황산칼슘 마찬가지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침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이나 칼슘 같은 경우를 모두 고정하기 때문에 인산칼슘이 되게 되면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반면에 황산칼슘 같은 경우도 노즐이 막히고 흡수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에 묻으면 입이 하얗게 되는 백화 현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던 대로 교차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혼합 전에 pH를 확인하고 아니면 소량 테스트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황산칼슘 같은 경우도 옆면 살포를 하고 관주시 침전이 되기 때문에 교차 살포를 하고 황산염과의 혼용을 회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인산칼슘이라는 것은 인산과 칼슘이 같이 합쳐진 불용물로서 불용성 인산이 침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산칼슘 같은 경우는 황산염과 칼슘이 합쳐진 것으로서 석고가 침전되기 때문에 거의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같은 경우는 비료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혼용을 피하고 분리해서 시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칼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침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 그럼 가장 먼저 비료 성분을 흡수율이 떨어지고 탱크에 혼합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약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시비하는 그 효과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용을 하게 되면 약효 분해 또는 작용 저해의 가능성이 있고, 입에다가 시비를 하게 되면 입에 백색 얼룩이 생기든가 아니면 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탱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침전이 되기 때문에 관주에 노즐이 막힐 뿐만 아니라 필터도 망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 성분 흡수율조차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산칼슘 또는 황산칼슘 이런 것들은 모두 작물에 이용되지 못하고 비료 흡수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하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침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3일 내지 5일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시비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한다면 소량으로 섞어서 침전이라든가 탁도를 어느 정도 탁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혼합액의 pH가 6.0에서 7.0, 중성에서 약상승 정도가 유지될 때 침전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칼슘과 황, 인산 계열은 절대적으로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방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칼슘과 칼륨 같은 경우도 흡수를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가 양성자를 띠고 있고 칼륨도 양성자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성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기량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서로 양이온이기 때문에 뿌리세포 외막을 통해서 흡수되는데 이것들을 서로 함께 쓰게 되면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륨 성분 농도가 높은 경우는 뿌리는 칼륨 성분 뿌리를 우선 흡수하려 하지만 또한 칼슘이 흡수를 억제하게 됩니다. 사실 무름병이나 열과 썩은병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도도 낮게 되고 착색도 제대로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잎을 말라서 죽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재배에 있어서는 질산칼륨을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하게 되면 질산칼륨을 칼슘 흡수를 저해를 하기 때문에 열과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저장성을 낮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만 집중적으로 시비를 하게 되면 칼륨 성분이 부족해서 당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온기와 건조기에 수분 부족 시에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칼륨 성분이 많으면 칼슘 결핍 증상을 심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떠신가요? 시비관계도 살펴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면 칼륨과 칼슘 같은 경우를 분리 시비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옆면 시비나 관주를 할 때 적어도 3일 내지 5일 정도의 교차 살표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착색기 8월달 9월에는 질산칼륨 중심으로 시비를 하고 칼슘은 미리 사전에 보충적으로 시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 같은 경우는 과실 비대기인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주고 옆면 시비 또는 질산칼륨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칼륨과 칼슘은 균형적으로 확인을 해서 토양 검정할 때 칼륨과 칼슘 비율을 1대1 내지 2대1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옆면 시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6월 7월인 과비 예방기 이때는 염화칼슘이나 질산칼륨을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칼륨제는 거의 안 줘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달 착색 전에는 칼슘제보다는 질산칼륨 0.5 내지 1% 정도의 옆면 시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확 직전인 9월달에는 미량이나 칼슘제를 필요하다면 그때 보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칼륨제는 단용으로 살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륨은 반드시 분리해서 공급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혼용 또는 과다하게 공급하게 되면 흡수를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생리장애,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살펴봤던 질소 비료 5가지와 칼슘과 칼륨 같은 경우 혼용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가지씩 단양으로 시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5가지 질소 비료 흡수 시간과 작용 특성, 토양 시비를 했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연민 시비를 했었을 때 질소 비료 5종이 각각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럼 또한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연민 시비가
흡수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이 자료는 농진청에서 나온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작물별 비료 사용 처방과 농진청 사과연구소에서 나온 사과 생리장애 초보 농업인을 위한 사과 밀식 재배 정지 전정, 마찬가지로 농업과학기술연구 논문 및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참고하여 지금까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